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7월 2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 보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만 장중에 좀 낙폭을 키워내는 양상이었고 코스피는 한때 3,050선까지 밀려 내려가다가 지금 보니까 종가 기준으로 3,075 그래도 낙폭을 좀 축소하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이제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네요. 네, 일본 관세 35% 얘기 네. 나오면서 급락을 했었는데 종가 부분에서는 많이 회복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현선물 모두 매도를 나타내긴 했습니다만 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뭔가 저가 매수 기회로 접근하고 또 많이들 매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하단을 방어해준 역할을 해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바로 모셔볼까요? 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저께 이제 결국 예산안이 통과가 되긴 됐잖아요. 근데 네. 결국은 50대 50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표가 나왔다는 얘기고 그래서 결국 이제 또 그 와일드 카드가 들어가서 한 네. 표 이제 부통령이 이제 행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바람에 된 건데 그러면은 실제로는 이게 완전하게 이제 끝난 건가요? 이 감세안 관련해서 통과가 된 거니까 이제부터 집행이 되는 거고 이제 끝난 네. 거라고 보면 되는 트럼프 건가요? 감세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미 의회의 의결 과정을 이제 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도 이제 테니스 경기를 자주 하는데 이제 40, 5일 때 양쪽이 40이라는 포인트를 가졌을 때 그러면 계속 이거 가지고 싸우기가 어려우니까 마지막 한 포인트 가지고 타이브레이크 경기를 하자 해서 그 타이브레이크 경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같은 경우도 이 감세안이 뭐 여야를 놓고도 굉장히 찬반이 굉장히 갈등이 심했습니다. 이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그러다가 이게 정확하게 동률로 상원에서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럴 때의 경우에만 부통령이 한 표를 행사한다. 그러니까 벤스 부통령이 이 감세안에 대한 타이브레이커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만큼 이견이 많은 그 법안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나 공화당 입장에서도 이렇게 대규모 감세안을 계속 지속했을 때 미국 지금의 국채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고 부채 한도 협상을 놓고도 더 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지금의 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경제를 놓고 가장 우려하고 있는 요인이 이 재정 적자를 비롯한 이자 납입, 이자 비용인데 이 감세안이 또 그대로 적용이 될 경우 그 문제는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여야가 격돌했었던 그런 현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절차가 그럼 다시 이제 하원으로 내려가서 하원에서 이제 하원 규칙위원을 통과하면 이제 본회의 상정이 되면 이르면 2일에 다시 표결에 들어가는 거죠. 네, 절차는 아직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어때요? 네. 지금 하원 다시 통과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하원에서는 일단 통과됐고 그리고 이제 상원에 와서 다시 또 반반이었다가 다시 한 하원으로 통으로 네. 가결된 거고.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끝난 거인 거죠. 네, 저는 현재 절차상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현재 절차상. 그래서 아니에요. 2일에 아니에요? 이제 다시 하원으로 내려가서 하원 규칙위원회를 규칙위원회?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하원에서 이르면 2일, 3일에 이제 표결이 이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예. 또 해요? 네, 또 하는 절차가 거예요. 또 남아 있다. 원래 처음에- 한 번 했잖아요. 네, 하원에서 하고 통과돼서 하고 상원을 상원 갔고 상원에서 지금 다시 이제 내려가서 하원으로 예, 가고 이렇게 되고 이제 하원이 통과된 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서명을 하면 사인하고 그때 이제 끝나고. 법률로 확정이 되는 건데 자 이게 문제는 뭐 날씨가 변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그 하원 의원들이 다 모이는지 여부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어쨌든 의결 절차니까 그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가정하시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 감세안을 놓고 여야가 격돌하고 뭐 미국 내 많은 전문가들도 경제 전문가들도 지금의 재정 적자 문제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자 지출 문제 이것들로 인해서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 떨어져 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뭐 관세 전쟁도 계속 격화시킬 수 없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이 현안을 놓고 향후 이제 최종적으로 이
뭐 이름하여 오빠죠. 오빠라는 이 트럼프 오빠라는 이 법안이 OBBB가 오빠. 오빠. 예, 한국에서는 많이 오빠. 트럼프 오빠라는 이런 애칭을 저는 왜 갖고도 처음 있는데. 들었을까요? 아, 그러세요? 네. 예. 유튜브를 오빠. 하셔서 역시 네. 핫한 내용을 정확하게 약자로 알고 계신. 예, 네. 그렇게 한번 전개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계속 감세 얘기할 때 관세로 메꾼다고 하다가 잘 안 되면은 경제 성장으로 메꿀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네. 그게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가능은 하지만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마치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소위 말하는 J 커브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공화당 또 우리나라로 치면 정치적으로는 민주당보다는 이 보수당 입장에서는 경제 정책 방향을 감세안을 항상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세금을 면제해 주는 만큼 그만큼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신규 투자를 단행한다든가 또 법인세를 인하해 주거나 하는 그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제조하기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한국 법인세율과 미국 법인세율을 봤을 때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같이 고려하겠지만 법인세율이 매력적이네. 그러면 아무래도 미국에서 제조 비중을 늘리거나 하는 의사결정을 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 감세라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경제 주체들이 더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끈다는 측면이고 이끌면 더 많은 법인세를 물고 많은 또 고용을 창출하니까 또 소득에 기반해서 소비 지출하면서 세금을 내고 이렇게 선순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가정하고 기대를 걸고 이 감세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지인 것이죠. 네. 이게 사실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이번 감세안이 통과되게 되면 미국의 재정 적자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건데 일명 돌려막기 느낌이잖아요. 네. 예, 카드 돌려막다 보면 이자만 막 내다 보면은 이게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네. 그런 거잖아요. 괜찮은 거예요? 네, 그 부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국회가 있다면 예. 국회에서 예산 정책처가 있고 그 예산 정책처에서 보통 이런 식으로 정책을 단행했을 때 향후에 세입은 어떻고 세출은 어떨 것인지 네. 이것을 판단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에는 이제 CBO라는 그 예산 정책처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 기관이 있고 그 CBO라는 기관에서도 이 감세안이 통과됐을 때 그걸 상정할 경우 그러면 세입은 향후 어떻게 시나리오가 있을 것인지 세출은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 것인지를 이제 계산하는 거죠. 계산해 봤을 때 감세안이 적용될 경우 적어도 단기간 안에는 세입이 굉장히 많이 줄고 세출이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공화당 내에서도 100% 동의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지금 레드스윕이잖아요. 공화당이 다수당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찬반에서 반반 결정된다라는 것은 공화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만큼 이 감세안, 트럼프 행정부가 가져온 이 감세안이 너무 극진적인 거 아니냐. 물론 트럼프 행정부는 J 커브가 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은 세입이 줄지만 세금을 감면해주는 과정에서 경제 활동이 더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또 많은 국가들로부터 제조 기업들을 미국으로 유치하고 제조를 더 활성화시킨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게 결과적으로는 세입을 늘리니까 괜찮다라는 의견인데 J자를 여러분 그 알파벳 J자를 그려보시면 초반에는 내려갑니다. 네. 그러나 나중에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라는 이게 바로 트럼프가 그리고 있는 J 커브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트럼프 입장과 또 다른 반대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실제로 시장 움직인 거 보면 감세안 통과됐으니까 주가가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AI 관련돼 있는 테크주들 우리나라 대부분의 투자하신 분들이 엔비디아, 뭐 애플, 테슬라 이런 거 가지고 있는데 테슬라는 조금 열이긴 하지만 어저께 네. 둘이 싸웠으니까 근데 AI 주식들이 너무 빠지고 오히려 다우 같은 경우는 또 올라가고 네. 그리고 러셀도 상대적으로 오히려 강세가 됐고 그래서 뭔가 막 믹스된 느낌이에요. 막 섞여서 이게 호재야 악재야 막 이런 느낌인데 지금 어저께 시장이 그렇게 막 반대로 움직이는 이유는 뭔가요? 네, 일단은 이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그쵸. 한번 또 이 관계를 규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 미 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실물 경제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말씀드린 것이고 이 실물 경제와 이 주식 시장을 비롯한 자본 시장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고리를 생각해 본다면 일단 오빠라는 것을 정말 통과시켜? 그러면 아무래도 미국은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하겠네.
국채 발행량이 실제 늘어난다면 국채 가격은 또 떨어지겠네. 국채 금리 올라가겠네. 라는 식으로 일단 첫 번째는 반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J커브가 나타나고 세입이 더 많이 일어나고 이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단기적으로 1년 동안 미국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겠네. 특히 CBO에서 앞에 제가 거론했었던 CBO에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하나의 이벤트가 바로 8월에 있을 미국 부채 한도 협상 타결 여부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반복이 됐었고 미국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부채 한도 협상을 놓고 이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타결이 잘 안 일어나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원래는 이 문제가 부채 한도 협상, 그러니까 디폴트 우려에 대한 그 시점이 그 디데이가 7월로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관세가 이걸 뒤로 지연시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7월이 아니라 8월에서 9월 사이에 이 디폴트 우려가 더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지금 이 CBO마저 만약에 지금 이 오빠라는 이 법안도 통과되고 한다면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고 국채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예의주시하는 것이 상당 부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좀 웃긴 게 네. 상반기만 해도 6월 달에 국채 만기 긴 거 다 만기돼서 6월 달만 지나면 괜찮다 그래놓고 네. 이제 와서 갑자기 또 7월 달 됐더니 다시 또 올라간다 그러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도 감세는 통과됐는데 맞아요. 금리는 오히려 안 오르고 내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대충 이제 장기 금리는 고점을 찍은 것 같지 않나 이렇게 네. 볼 수 있지 않나요? 상당 부분 일리 있는 말씀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세안이 어떻게 방향성을 찾아 나갈까?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완전히 이제 벤스 부통령의 의결로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나머지 과정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경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고지를 넘어선 거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상원에서 어쨌든 통과한 것이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게 과연 통과될까 아닐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지금은 통과될 거라고 가정하고 시장이 베팅을 했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확실히 통과됐네. 그러니까 이것이 더 이상 또 다른 요소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국채금리나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 부분 이제 반영된 것이다. 이게 반영되고 나머지 요소들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미 국채 수익률이 그렇게 튀지 않고 있다라는 게 지금 말씀 주신 이제 감세안 통과에 대한 이슈도 좀 불확실성 해소 뭐 이렇게 볼 수 네. 있겠습니다만 또 이제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시기가 어쩌면은 9월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가 지금 네. 채권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 게 네. 지금 포르투갈에서 그 22 연례 회의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그 기자들과 나누는 인터뷰에서 보면 약간 미묘하게 뭐 입장이 좀 변화됐다. 뭐 그렇게 보고 싶어서 보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관세만 안 했으면 내가 진작에 내렸어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걸로 놓고 봐서 9월 이전이라고 하면 당장 7월이란 말이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영이 된 게 너무 아닌가 중요한 생각이 표현이고요. 들거든요. 그게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예. 봅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드린다면 저는 2025년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요? 위험한 유동성이 온다. 위험한 유동. 25년 하반기를. 그러니까 위험을 동반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위험이 터지면 큰 문제가 납니다. 네. 근데 터지지 않은 채 유동성 공급만 일어난다.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왜 위험함을 동반하느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방금 표현하셨던 것은 금리 문제예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이번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포르투갈인가요? ECB 포럼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관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두 가지 불확실성.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 이 두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금리를 덜컥 인하할 수가 없다.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역시 관세가 아니었다면 금리 인하했었다라는 얘기는 이제 관세 전쟁이 다소 여러 국가들과 순차적으로 협상의 과정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가 종전에 고민했었던 4월 3일에서 4월 9일 사이에 고민했었던 그 정도 관세폭은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조금은. 물론 순조롭게 협상하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기존에 생각했던 관세율을 대폭 낮춰잡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여전히 높은 관세를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4월 초중순에 생각했었던 관세 위협,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되는 경과니까 그러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과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 이 두 가지 요소는 이제 제외되는 것이니까 파월 혹은 연준 위원들로서는 이제 불확실성 제고로 금리 인하라는 수순을 단행할 수 있겠구나. 올해 들어서 25년 들어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은 주요국은 미국밖에 없습니다. 물론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는 일본은 예외를 두더라도 나머지 국가들은 다 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그만큼 미국 입장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왔다. 그러면 이제 내일 발표됩니다. 내일 밤 9시 반에 한국 시간으로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다음 주 15일입니다. 7월 15일 날 발표되는 미국 CPI 물가 이 두 가지 지표를 보고 7월 30일 날 금리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 지표인데 그 두 가지 지표가 금리를 인하할 만한 사인을 가르쳐준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한 가지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 뭐 질문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하겠지만 짧게만 말씀드리면 스테이블 코인을 법제화함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나간다라는 것은 채권의 매수, 미국 국채에 대한 매입처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은 채권 금리 하락을 유인하고 유동성 장치로 작용합니다. 역시 마지막 하나가 SLR. 이것도 이제 금융 규제인데 GSIB라고 하는 글로벌 거의 영향력 있는 Systemically Important Bank라고 하는 이 SIB 은행들 40대 은행입니다. 이들에 대한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더 적극적으로 대출해 주거나 미 국채를 매입해도 된다라는 금융 규제를 완화해 주는 장치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스테이블 코인과 SLR과 같은 이런 유동성 공급 장치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맞물려서 유동성 공급 장치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위험이 터지면 더 위험해지는 거죠. 위험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위험을 감내한 유동성 공급을 적극적으로 한다. 혹은 미 국채를 적극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매입처를 만들어 나간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긍정적인 기운을 지금 제공해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세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거의 반영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대부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어저께 일본 갑자기 35% 네. 얘기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저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되니까 이제 국내 장이 굉장히 급락을 했잖아요, 아침부터. 네. 게다가 지금 끝날 때는 조금 더 반등을 하긴 했지만 그다음에 그런 뉴스가 나오니까 외국인들이 막 팔고 그러니까 막 빠지고. 네. 그러면 관세가 안 끝난 거 아닌가요? 관세가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관세에 대한 공포감,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난 25년 4월 초중순보다 더 격화되진 않는다라는 것이고, 물론 그런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타날 때마다 시장을 이렇게 디스토팅, 이렇게 막 이렇게 움츠리거나 이렇게 구부러지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난 4월보다는 격화되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역시 그런 표현마저 연장 없다라든가 뭐 기존 관세율을 24%에서 더 높게 부과하겠다라고 언급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어쨌든 7월 8일 날 유예가 종료되니까 7월 9일 날 다시 개정된 상호 관세율을 발표할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앞에다 두고 미국에 더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도록 하기 위한 장치, 포석이라고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이런 것들이 시장에 부작용을 주겠지만 일시적으로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 하반기에는 관세 전쟁이 기존 상반기보다 더 격화될 것이라고 가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기 오늘 반영하는 걸 보면 저 네. 관세 협상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왠지 영향을 받을 것 같은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왜냐하면 요즘 이제 미장에서 국장으로 가야 이제 지능순이라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국장으로 와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잖아요. 네네. 원래 미장을 주로 했었는데 많이들. 네. 뭐 작은 의견을 하나 드리면 일본을 사례로 들었지만 일본처럼 한국에게도 같은 조건을 요구한다면 미국이 그럼 우리도 일본도 같이 무너지겠죠. 일시적으로라도. 큰 충격이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조정되는 일이 있겠죠. 한국에 대해서 높은 관세율을 아직도 유지하네. 또 다른 공포감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4월 3일에도
이 판례를 들고 우리 한국 관세율 50%야라고 했는데 여전히 50%예요. 예를 들어서 기권 협상 많이 했더니 여전히 45%예요. 그러면 또 한번 놀라겠죠, 당연히. 그러나 그렇게 가정을 하지 않고요. 근데 예를 들면 시나리오가 일본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여전히 부과해요. 근데 한국에게 대해서는 관세율을 대폭 낮추어 보고해요. 그러면 한국정은 굉장히 좋겠죠. 그렇게 해줄까요, 트럼프가? 그럴 가능성을 우리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는 한미를 동시에 가격한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한다. 그러면 일시적인 조정은 있겠죠. 면할 수 없겠죠. 그러나 세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죠. 관세율을 대폭 낮추고 상당히 미국이 요구하는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수순으로 협상을 간다. 그럼 이제 관세는 더 이상 커다란 변수는 아닌 게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러우 전쟁이나 뭐 중동 전쟁조차 아직 완전히 끝난 거 아니잖아요. 전쟁 중에 있잖아요. 네네. 그러나 그것이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듯이 관세 전쟁이라는 것도 그것이 더 격화되거나 하지 않을 경우라 한다면 그것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순으로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찌 보면 증시 입장에서 이미 알고 있는 악재는 또 악재가 아닐 수도 있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느냐 여부일 것 같은데 이것도 네. 사실 크게 놓고 보면 시기의 문제지 연내에 결국엔 할 거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중론인 것 같고 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제롬 펄 연준 의장 데이터 보고하겠다라고 네. 했으니까 이번 주 당장 중요한 데이터 발표 있고 네. 또 간밤에 나온 게 그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 여기 보니까는 오히려 고용 상황 자체가 그렇게 악화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미국 고용 상황이 크게 악화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일 발표될 미국 실업률, 임금 상승률, 그리고 취업자 증감폭 이 3대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본다면 예상 이상으로 굉장히 크게 고용이 뭐 충격을 입거나 이런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동안에도 연준 위원들이 또 성명서나 파월 의장의 여러 발언들을 보면 미국 거시경제의 펀더멘탈이 무너지거나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시장의 충격을 유도해서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뭐 고용시장 충격은 크게 있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실업률이 종전보다는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4.3%를 기록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근래 들어 가장 높은 실업률이니까 이제 그것은 금리 인하의 사인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일 발표되는 고용지표 주목하시고요. 물가 상승률조차 뭐 전월의 경우에는 하향 안정화되다가 잠깐 오르긴 했습니다만 역시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를 계속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7월 15일이죠. 그런다면 7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근데 왜 7월에 금리 인하하는 것과 9월에 금리 인하하는 것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논한다면 7월에 금리 인하한다면 금리 인하 속도가 다시 한번 빨라질 수 있다라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연내 3번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주기 때문에 역시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을 주느냐 마느냐는 7월과 9월은 좀 큰 차이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 좀 전에 나온 소식으로는 이제 여야 3%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키로 했다라는 소식이 나옵니다. 이게 네. 3%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그거잖아요. 그 대주주가 그 감사 네. 위원을 선임할 때 그 의결권 자체가 3%로 제한된다. 이게 사실은 그 전 정권이나 재계에서는 이거를 지속적으로 반대했던 내용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통과가 된 거잖아요. 이제 전 정부는 계속 반대해 왔고 예. 그 현 정부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긍정도 찬성도 반대도 아닌 그런 입장. 민주당도 역시 찬성도 반대도 아닌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사인을 시장에 줌으로써 이 3% 룰을 포함해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지 말지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이것을 결국은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에 이 3% 룰을 포함시켜서 개정안을 가지고 처리를 이게 해나간다. 들어가면 그러면 지주사가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는데 이게 통과되면은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이게 올라가는 쪽으로 반영되는 건지 이런 룰들 때문에 이제 지주사들이 계속 이제
호재로서 반영이 됐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3% 룰이 통과가 됨으로써 지주사의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잘 권한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호재로 해석을 해야 할지 악재로 해석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뭐 의견을 드려본다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상법 개정안의 취지는 네. 왜 회사가 그 회사만 신경을 쓰냐? 회사도 신경 쓰고 주주도 신경 써라 이거거든요.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가 그런 관점에서 이 감사위원도 어찌 보면 감사위원의 의사결정이 기존의 회사 입장을 대변하듯 처리해 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최대 주주가 감사위원을 그 회사 입장에서 선임할 수도 있는 것인데 선임할 수 없게 만들어 주는 것이니까 상대적으로 그 가능성을 좀 더 줄여주는 것이니까 그것은 뭐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자본시장의 선진화라는 관점 그리고 소액주주의 의견들을 더 많이 보호하고 반영시킬 수 있겠다라는 그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자본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주주 가치는 분명히 좋아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오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경영권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논란은 충분히 있을 것 같고 네. 이게 잘못 악용되면 적대적 M&A에 그렇죠. 노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사실 결과적으로 이건 또 주주 입장에서 안 줄 수도 있거든요. 저도 이제 뭐 밝히진 않지만 뭐 기업의 한 작은 부문의 감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감사자를 그 회사 차원에서 선임하는 과정에서 생각해 보세요. 선임하는 과정에서 그 기업이 경영 의사결정의 방향성을 띠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방향으로 가야 돼 하는데 그 감사자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방해하면 자꾸 제동을 걸면 그렇죠. 제동이 네. 걸리면 그 경영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 전략대로 가기 어려울 수가 네. 있겠죠. 나 이 신사업 진출할래요. 이 신 부분에 투자를 할래요. 신제품 출시 이런 것을 할래요. 이게 기업의 의사결정인데 근데 그 감사위원이 이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의 방향성과 마치 네. 같이 가져간다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사자의 역할도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이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하는 것이 단순히 소액주주의 의사결정에 참여라든가 자본시장 선진화나 이런 것도 좋겠지만 우리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 또 우리 기업들의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이 관점에서도 좀 큰 충격이 없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책을 도입하거나 채택할 때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고 부정적 효과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죠. 긍정적 효과를 위해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런 과정에서 나타날 그 부작용들이 분명히 있다면 그 부작용은 어떤 식으로 해결할까라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함께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에 AI 주식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지금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 해서 지주사들도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네. 이제 뭐 방산유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특히 많이 올랐는데 네. 특히 이제 AI 관련주 포커스 되면서 SK 하이닉스 같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네. 오늘 같은 경우도 결국은 미국에서 AI 관련된 주식들이 내리니까 하이닉스 내리고 삼성전자는 오르고 이런 네. 상황으로 됐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대부분 우리나라 대부분 이제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이 미국 빅테크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일라이 릴리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이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 이제 지금 이제 한 반기 지났으니까 지금에 와서 뭔가 이제 조금 변화가 생기는 포인트라고 본다면 네. 지금 금리나 뭐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기존에 수익 났던 주식들을 좀 정리를 하고 좀 덜 오른 주식들로 갈아타야 되는 시기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명확하게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너무 중요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유동성을 이제 수도꼭지에 비유를 해요. 수도꼭지에 수돗물을 트는 겁니다. 근데 그 수돗물을 틀 때 그 수돗물이 어느 컵에 담길까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 수돗물을 다 가져가는 컵이 소위 말하는 주도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사인들이 상당 부분 있다. 거시경제가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거시경제는 좀 어려워지는데 그 어려워지는 거시경제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유동성 장치가 같이 만나는 것이다 라고 큰 틀에서 이해한다면 거시경제적으로는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저성장 고착화가 진행되지만
시장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런 국면일 때 주도주의 변화들은 종종 찾아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개별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역할은 별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깊게 의견을 드리긴 좀 부족하지만 주도주의 변화를 좀 한번 면밀히 주시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뭐 저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아까 AI 질문 주셨고 우리가 계속 많이 논의하고 있는 방위 산업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주도주 지금 현재 주도주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주도주의 역할은 올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물 경제적으로 봤을 때 산업계에서 지금 온통 방위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방위비 올려잡는 수준이 아니라 그 방위 산업을 어떻게 첨단화해서 경쟁력을 끌어올릴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방위 분야의 AI의 접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물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AI 그리고 제가 지금 잠깐 코멘트했던 방위 산업 이런 영역에서 어떤 기업들이 더 첨단화를 이끌어가면서 커가는 쉐어를 더 확보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 생각되고 저는 그 부분을 해결하는 그 기업들이 주도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리포트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최근 며칠째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죠.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는데 당분간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더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제습기와 에어컨 같은 전자기기 판매가 증가할 거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주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먼저 파세코는 오늘 21% 넘게 오르면서 9,650원에 마감했고요. 위닉스도 오늘 두 자릿수 상승했습니다. 10% 넘게 오르면서 7,750원, 신일전자도 6%대 상승했고요. 오텍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더 키워냈습니다. 14%대 오르면서 2,750원, 코웨이도 4%대 오르면서 관련주 전반이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패션, 의류 관련 종목들로도 매수세가 몰렸는데 오늘은 개별 이슈가 많았습니다. 먼저 의류 제조업체 온타이드는 코스모 인베스트의 경영권을 매각한다는 소식에 개장과 함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그 상한가를 유지하면서 30% 오른 663원에 마감했습니다. 형지글로벌은 통합 결제 플랫폼 형지페이를 개발하고 스테이블코인 형지코인 도입을 위한 협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형지그룹주가 동반 상승했는데요. 형지글로벌과 형지INC는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각각 종가는 4,945원, 1,173원이고요. 형지엘리트도 동반 강세 보였습니다. 이스타아시아홀딩스는 주식 병합을 결정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스포츠 아웃도어 브랜드사 아머스포츠부터 글로벌 구리업체 서던코퍼, 미국의 건설회사 KB홈까지 세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스포츠 아웃도어 브랜드사 아머스포츠입니다. 현재 주가는 37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40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23%, EPS는 무려 237% 급등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실적을 견인한 핵심은 아크테릭스였습니다. 기능성 의류 매출이 28% 늘면서 모든 지역에서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고 특히 아시아, 중국 지역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웃도어 부문에선 살로몬이 신발과 의류 매출을 이끌었고 볼 라켓 부문도 테니스와 골프 수요가 성장세를 견인했습니다.
올해 연간 가이던스로 매출 15에서 17%, EPS는 최대 414% 성장을 제시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기존 대리점을 철수하고 직영점 확대에 나서면서 브랜드 통제력을 강화하고 프리미엄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사에서는 PER이 47배로 다소 부담되는 수준인 만큼 조정 시 분할 접근을 권고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글로벌 구리업체 서던코퍼입니다. 현재 주가는 102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20%, 영업이익은 30% 증가했습니다. 전체 매출의 약 80%를 차지하는 구리 가격 상승과 판매량 증가, 그리고 몰리브덴과 은을 포함한 부산물 수입 확대가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몰리브덴 생산량은 병목 해소와 광성 혼합 최적화를 통해 기존 가이던스보다 5% 상향된 목표치가 제시됐습니다. 중국의 전략 광물 수출 제한으로 몰리브덴 공급망 다변화가 중요해지면서 페루와 멕시코의 풀 밸류체인을 갖춘 서던코퍼가 수혜를 입을 걸로 보입니다. 한편 구리 생산 능력도 티아 마리아 광산과 엘필라르 광산을 통해 2028년까지 연 15만 6천 톤, 장기적으로는 연 70만 톤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증권사에서는 높은 수익성과 전략금속 확보가 맞물리면서 중장기 성장 동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미국의 건설회사 KB홈입니다. 현재 주가는 55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61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최근 분기 실적에서 매출 15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에 부합했습니다. 주택 인도량과 평균 판매 가격이 예상보다 높았던 게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다만 연간 매출과 주택 부문 수익률이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고금리와 소비 위축 환경 속에 신규 주문과 수주 잔고가 줄면서 주택 수요 위축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커뮤니티당 월간 순 주문은 전년보다 18% 감소했고 수주 잔고도 24%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센티브보다 낮은 가격에 가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전략으로 마진 방어에 나섰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아직 매크로 환경이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 전략의 성공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네, 어제였죠.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간 첫 통화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언급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원전 협력 강화가 굉장히 의미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고리 1호기 해체 승인난 부분, 또 체코 수주, 미국, EU 원전 정책들까지 너무 호재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거기 이제 중동까지 네. 합류가 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관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 정동욱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 교수님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저께 이제 UAE 대통령이랑 통화를 가졌다고 하는데 전략적 동반자 관계면 어떤 부분을 이제 협의를 하겠다는 건가요? 원전 분야에서 가지고 이제 일단 그 바라카에 있는 4기 원전은 다 이제 공사가 완료가 됐고요. 지금 마지막 이제 정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일단 뭐 기술적으로는 다 완료가 됐고. 근데 UAE 같은 경우에서는 추가 원전을 갖다가 계획하고 있거든요. 네. 이걸 갖다가 뭐 2기를 더 할 것인가. 원래 그 바라카 부지는 4기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우리나라를 할 것인지 아니면 뭐 또 다른 국가를 갖다가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원전 사업을 두고 이런 동반자적 관계가 지속될 걸로 보고요.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UAE로부터 뭐
에너지 같은 거, 뭐 가스가 될지 오일이 될지 이런 걸 또 수입할 수 있는 그런 또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런 동반자적 관계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또 원전이 그런 기회를 또 굉장히 굳건하게 만들었지요. 네. 사실 이제 원전 사업 자체는 정부의 전체적인 에너지 정책 기조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그 CEO 출신 인사가 지명이 됐는데 이것도 그러면 어떤 정부의 정책적인 메시지가 좀 담겨 있다 이렇게 봐도 괜찮은 건가요? 약간 좀 의외는 의외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제가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에 있어서 뭐 최강자이긴 하지만 거기서는 네. 풍력 사업도 하고요. 네. 우리나라가 앞으로 풍력 사업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여기는 수소 사업도 합니다. 더군다나 또 이제 가스 터빈에서도 독보적인 또 기술을 갖고 있고 그래가지고 향후 에너지 쪽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요소가 되는 기술과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서 그런 전반적인 것을 감안해가지고 아마도 임명하지 않나 싶고요. 이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그 실사구실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실무적 경험도 갖고 있고 또 그중에도 관료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점을 갖다 두루두루 살펴가지고 적임자를 뽑지는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신정부도 원전을 지속적으로 이제 뭐 지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 지원의 수준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이제 정책 방향을 살펴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21대 대선할 적에 저는 뭐 과거처럼 뭐 탈원전을 하겠다, 원전을 쓰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원전이 필요한 에너지고 우리가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안전을 지켜가면서 활용해주지 않나라는 것이 제가 받은 메시지고요. 그러한 메시지 기조 하에서 이번에 이제 산업부에서 보다 더 실질적으로 이걸 추진해 나가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는 포트폴리오가 좋습니다. 이게 네. 뭐 원전만 하는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 쪽도 하고 풍력 발전 같은 거는 앞으로도 뭐 상당히 발전할 여지가 많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는 2038년까지 제 11차 정기번에 대략 한 40기가와트의 40기가와트 제가 기억하는데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네네.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의 풍력 발전은 2기가와트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0배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라고 봐서 여러 가지로 봐서 적임자로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정부 정책의 에너지 사업에 대한 기조는 저희가 쉽게 이해를 하면 이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이 되는데 원전의 비중은 어느 정도 계속해서 유지해 가겠다. 이렇게 이해를 그렇죠. 하면 되는 그렇게 건가요? 보시면 됩니다. 그 밸런스를 갖다가 이제 잘 취해 나가야 되는데 그 밸런스에 대해서는 좀 더 스타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뭐 과거와 같이 원전을 쓰지 않겠다 이렇게 돌아갈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네. 세계적인 기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또 우리나라 또 경제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추진해 갈 걸로 봅니다. 예. 그 지난주에 이제 국내 최초 상업용 원전이죠.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을 받았는데 이번 승인이 어떤 배경에서 이뤄진 거고 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고리 1호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원전이죠. 네. 1978년 4월 달에 가동에 들어갔는데 2017년 6월 달에 40년 운전하고서 원래 고리 1호기는 30년 운전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다 10년을 갖다가 또 운전 허가를 연장해가지고 40년 운전하고서 2017년 영구적이 들어갔고 지금 8년 됐죠. 이제 8년 만에 이제 인허가를 받아서 해체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첫째는 이제 그 우리나라가 원전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건설, 운영 그리고 마지막 해체까지 전주기 사업을 갖다가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됩니다. 즉, 뭐 흔한 말로 이런 말 하죠. 유럽에서부터 무덤까지. 유럽에서 무덤까지 다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네. 우리나라 국내 기술 갖고서 이걸 다 처리할 수 있으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또 다른 또 이제 외부 시각에서 보기에 우리나라가 원전을 갖다가 어떻게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근데 우리나라가 그걸 해체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원전 산업의 순환적 생태계를 갖다가 완전히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렇게 가능하게 된 것은 사실은 올해 2월 달에 고준위 방사능 특별법, 이른바 그 사용후 해결을 처리하기 위한 그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왜냐하면 발전소 안에는 원전 안에는 그 사용후 해결가 들어있거든요. 그걸 빼내지 못한다면 그 해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이제 빼낼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기반이 다 마련됐기 때문에 원전 산업계의 그 이른바 그 병목이라 할 수 있는 사용후 해결료 처분의 문제, 그 다음에 원전 해체 문제가 이번에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음으로써 해소가 됐다. 이제 남은 거는 원자력 산업계가 이걸 말끔하게 성공적으로
완수해가지고 국민 신뢰를 갖다 보여주는 것,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 그것이 남았다라고. 그러면 지금은 완전하게 해체된 건 아니고 해체하는 법만 통과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해체를 하려면요, 그 해체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을지 그걸 다 처리할 수 있겠는가? 예를 들면 거기서 해체하다가도 혹시라도 사용 해결을 꺼내다가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예. 방사선 피폭 같은 게 문제가 있겠는가? 이런 걸 다 분석하게 됩니다. 그 분석한 결과가 어떠한 아주 굉장히 뭐 그 발생하기 힘든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주는 영향은 규제 기준에 3%밖에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다. 그 공정 과정이. 그래가지고 이게 승인을 받은 거고요.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해체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체 기간은 12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7년까지 완전하게 해체하는 걸 잡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죠. 10년 동안. 그럼 그런 특별법 안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술 전체가 다 들어있고 그런 거를 이제 어떤 학문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그걸 다 분석을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길 거야, 이렇게 하면 안 생길 거야 하는 거가 다 포함되어 있는 법이 통과가 된 거고 지금 이제 실행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두 가지가 좀 다른 이슈입니다. 하나는 사용 후 해결료고요. 네. 사용 해결료를 꺼내가지고 그걸 안전하게 보관하게끔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부지도 확보하고 시설을 지어라라는 게 사용 후 해결료를 그 처분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선 특별법이 올해 2월달에 이건 통과됐고 그래서 네. 그 법이 있어야지 이거는 2060년까지니까 무려 35년간 시행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 법이 됐고 이 원전 해체는 사실은 원자력 안전법에 이미 해체를 갖다가 할 수 있게끔 제도적 기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면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죠. 이게 네. 공정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느 정도 피해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분석을 해야 되고 그런 걸 여러 가지를 다 해가지고 이번에 냈는데 그것이 8년에 걸린 거는 사실은 뭐 대개 원자력 발전소는 연구정지 들어가면은 한 5년 정도는 이른바 그 냉각 과정을 거칩니다. 왜냐하면 안에 방사선이 있기 때문에 방사선을 낮추면은 작업이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잡아가지고 했고 또 올해 그 사용 해결료 특별법도 마침 통과가 됐으니까 타이밍상 지금이 이제 허가를 낼 수 있는 거라서 이렇게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상당히 기술적 분석을 합니다. 그 이제 고리 1호기 해체 이제 승인을 받았으니까 이제 뭔가 국내 원전 해체 산업이 이제 성장 궤도에 들어섰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이게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이제 그 성장 궤도에 들어섰다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예. 이제부터 해체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니까요. 네. 들어가고 이제 12년 동안에 우리가 트랙 레코드를 갖다가 이제 갖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원전 해체하는 기술을 갖다가 증명하게 된다면은 세계적으로 이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전 세계에서 현재 그 연구 정지된 원전이 대략 한 200기가 좀 넘습니다. 대략 그 원전 국제 기구에 의하면 211기라 그러는데 대략 네. 200기가 넘습니다. 그다음에 또 앞으로 전망하는 것이 2050년까지 대략 한 200기, 현재 한 400기 돌고 있거든요. 400개의 원전이 돌고 있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는 해체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했거든요. 그럼 2050년까지 대개 한 400기 정도가 해체된다는 뜻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고리 1호기의 그 해체 비용을 약 1조 800억, 1조 790몇 억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곱하기 400 하게 되면은 대략 한 뭐 400조 원 되죠. 예. 400조 원 되는데 예. 뭐 해외를 간다면 좀 더 비쌀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은 있는 것이죠.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에 들어가는 것이 뭐 간단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자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하지만 우리나라도 거기에 일단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원전 해체할 수 있는 국가가 기술력이 어느 국가가 있어요? 그 원전을 먼저 시작한 선도국들, 예를 들면 미국, 뭐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다 해체 경험이 있습니다. 해체 경험이 있고 자체하고 있는데 다만 이거에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그 해체를 갖다가 즉시 해체 전략을 택한 거 똑같습니다. 12년 내에 해체가 하겠다는 네. 것은. 그런데 해외 같은 거는 해체는 약간 좀 만만디로 하더라고요. 좀 천천히. 그래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41개 발전소가 이제 연구 정지됐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지금 해체 작업은 이미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 완전히 완료된 거는 9기 정도 완료됐더라고요. 총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린 거예요? 그게 그거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네. 회사마다 달려서 뭐 이제 즉시 해체 이 전략을 택하게 되면은 우리 고리 1호기 한 것처럼 10년 내외로도 하고 어떤 데는 한 20년, 30년 잡아요. 왜냐면 이것이 해체라는 건 돈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회사가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그 돈 갖고서 조금씩 해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회사의 재정적 상황, 그다음에 회사의 전략적 추진 방향, 그리고 그 부지를 내가 빨리 복원해가지고 뭐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그러면 빨리 하는데
어차피 그 굳이 뭐 거기 놔둬도 좀 되지. 그러면 또 천천히 가고 또 지역 주민과의 또 합의도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네네. 합의도 있어서 그 의외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주민들이 빨리 해체하는 걸 원치 않아요. 왜냐면 빨리 해체해가지고 다 떠나면은 그 지역의 경제가 침체하게 되니까 해체하는 과정 중에는 어쨌든 간에 그것이 뭐 발전할 때보다는 좀 작지만 거기에 지역 경제의 어떤 소스가 되니까 그럴 수 있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뭐 기술적인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복합적인 원인이 있어서 그건 회사마다 다릅니다. 아까 한 기에 1조 원이라고 그러셨는데 네. 그 10년 걸린다 그러셨잖아요. 하나 해체하는데. 네. 그럼 예를 들면 1조라는 게 10년 동안 들어가는 돈이 1조라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 처음에 딱 들어가고 뭐 이렇게 뭐 중간중간 들어가거나 이걸 합친 건가요? 보통 얘기할 때. 그 처음에 1조 쏟아붓고 또 매년 들어가면 돈이 엄청나죠. 그거는 이제 12년 동안에 투자하는 돈이 대략 한 1조 7, 800억 이렇게 하나에? 예, 한 기에 그렇게 개에. 되니까 요즘 원전 하나 짓는데 한 6조 들거든요. 6조 드는데 고리 1호기는 좀 작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거에 대략 한 20% 20% 정도고 정도. 이 원전 해체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이걸 갖다 충당금으로 잡아놓습니다. 충당을 잡아놓는데 원전 하나당 대략 한 8,600억 정도로 이렇게 예상해가지고 충당 잡았는데 이번에 이제 실제 작업되면서 1조 뭐 한 1,000억 정도 들어가니까 아마 그 충당금을 갖다 좀 높일 거예요. 높일 거고 현재 현금 적립된 것도 9,6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12년 동안에 그거를 해체한 데서는 별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저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사실 좀 약간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약간의 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떤 한 애널리스트 분이 그 탈원전에 대한 기조를 갖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신재생으로 다 이제 전력 수요가 다 커버가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셔서요. 네. 못할 거 없습니다. 돈의 문제죠. 아니 뭐 세상에 뭐 어떤 기술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 못합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로도 다 커버할 수 있는데 첫째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그 전기요금 단가를 보게 되면은 원전이 대략 한 70원에서 80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고 지금 재생에너지는 160원 수준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비싼 거죠. 비싸죠. 비쌀 예.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하려면 재생에너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는 ESS, 그렇죠. 그 에너지 정리를 붙어야 돼요. 근데 그 에너지 저장 장치도 또 만만치 않게 비쌉니다. 네. 그래서 뭐 누구나 다 이제 그 유기농 식품 이런 거 먹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그거 비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돈 많은 분들은 유기농 식품 먹는 데서 그거 사는 데서 주점이 없습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슈퍼마켓에서 쇼핑할 때 보면 이거 내가 유기농 식품 이거 사야 되나? 아니면은 오늘은 좀 뭐 유기농 아니고 그 다음에 돈 좀 생기면 또 하지. 이렇게 고민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항상 이게 실질적인 면점에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뭐 못하느냐 그러면 할 수 있죠. 돈만 많으면. 예. 결국 원전은 인스턴트 식품이고 그 풍력이나 이런 신재생은 유기농인 거라고 딱 보면 되나요? 그냥 비용 차이가 나니까. 뭐 그렇게 뭐 쉽게 표현을 보면? 하자면은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뭐 아무래도 일반 국민들 시각에서는 원전이 안전도 그렇고 또 사용해야 폐기물도 그렇고 이런 데 있어가지고 재생보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전문가에 따라서는 이 원전이 재생에너지보다 온실가스도 좀 적게 내거든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신재생으로 넣지 않았나요? 원자력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그 텍소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친환경 에너지 경제 활동을 정의하는 것인데 2022년도에 텍소노미에다가 원전을 넣었죠. 단 거기에 단 조건을 하나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2050년까지 과도 기조로 하자. 왜냐하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원전 없이는 안 되겠다는 것이에요. 예, 예. 그래서 가서 보고 그럼 205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때 가서 보자는 것이죠. 그때 가서 원전이 충분히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걸 갖다 보이고 그다음에 신뢰를 얻게 된다면 더 연장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어찌됐건 탄소 배출이 없는 거는 원전이 확실하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화석 연료 에너지 사용을 줄여가는 게 맞는 거고 그렇죠. 이제 원전은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간다 하더라도 같이 가져가야 되는 구조인 거죠. 여기는. 맞습니다. 예. 그 인류가 갖고 있는 수단은 두 개밖에 없어요. 재생에너지하고 원자력하고 네. 그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두 개를 갖다가 어떻게 적절히 믹스해가는 건 이제 경제적인 환경, 예. 근데 국민 수용성 이런 걸 보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둘 중에 하나만 하겠다. 그거는 여러분들 여기도 비즈니스 그 채널이니까 주식 투자할 때 몰빵하는 건 똑같죠. 그때 하나 밸런스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 단가로 봤을 때도 재생 에너지가 아직은 더 비싸고 맞습니다. 비쌀 뿐 아니고 근데 재생에너지는 이제 뭐 다 좋은데 하여간에 그 자체적으로 단가가 비싸고 거기에 이제 ESS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으면 전력망이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워요. 지금 예. 이제 송전망을 깔지 못해가지고 예. 근데 재생에너지는 원전 같은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송전망을 요구하게 됩니다. 아니 그 애널리스트 분이 원전이 더 단가가 싸다고 하셔가지고
교수님 나면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 그분이 원자의 단가가 싸다고 하셨어요? 예. 뭐, 그 바른 말 하셨네요, 그럼 그분이. 네. 근데 이게 재생에너지 단가가 우리나라는 좀, 그 비싼 것이 이게 많이 그 토지 이런 데 관련되거든요. 그래서? 토지 이런 데 관련돼가지고 아무래도 좀, 이게 굉장히 많은 이제 토지를 필요로 하는데. 근데 그런 지금 것도 있고. 트럼프가 또 약간은 친재생 열심히 가고 있는데 지금 와가지고 또 화석연료 계속 더 쓰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나는 실리를 추구하겠다. 지금 재생에너지가 가져가면은 이게 뭐 되겠냐. 그리고 미국은 가스도 풍부한데 그러니까 가스 발전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원전에도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그 전략적인 군사시설, 그 다음에 그 AI를 갖다가 서포팅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부지 시설을 활용해가지고 거기에 원자력으로 전기를 공급하더라. 왜냐하면 그것이 24시간 상시로 공급할 수 있거든요. 전략적 군사시설 같은 거, 레이더 기지 같은 것들, 그다음에 또 AI 데이터 센터 같은 거는 24시간 돌아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신뢰성이 높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거는 이제 원전을 갖다가 쓸 수 있도록. 근데 거기도 이제 부지 같은 거하고 인허가 내려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간 없고. 그러니까 예. 미 정부가 갖고 있는 미 국립연구소가 갖고 있는 그러한 부지와 시설을 활용하라라고 행정명령까지 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놀랍죠. 뭐냐면은 이미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 때 바이든 행정부 민주당이에요. 바이든 행정부 민주당인데 그때도 원전 3배 증설을 하겠다. 2050년까지. 그래가지고 현재 한 100기가와트 좀 안 되는데 94기가 된다. 근데 이걸 300기가와트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딱 들어오자마자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입니다. 바이든이 300 했단 말이야? 나는 400이야. 그래가지고 2050년까지 나는 400기가와트를 목표로 한다. 라고 해서 질르셨어요. 질러가지고 그걸 행정명령하면서 400기가와트를 가기 위해서 인허가 이런 규제체제 이런 거 갖고 뭐 좀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가지고 그 심사 같은 거 끌지 말고 빨리 내주라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400기가 되면 해결료가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해결료 같은 거 이제 공급 시설을 갖다 확충해라. 그리고 놀라웠게도 사용 해결료 재처리를 갖다가 미국에서 하겠다라고 나온 거예요. 금지시됐어요, 미국에서. 지난 수십 년간. 왜냐면 미국에 사용해결료 재처리하는 순간 이것이 혹시라도 다른 나라도 미국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해? 그러면서 이제 핵 비확산에 그 저해가 될까봐. 그런데 아니 지금 해결료 없는데 나중에 400개만 해결료 어떻게 공급해? 그러니까 사용해결료 재처리 뭐 추진해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상당한 아주 뭐 획기적인 저로 봐서는 약간 좀 그걸 보면서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아주 획기적인 그런 정책 전환을 해가지고 굉장히 푸시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왜 안 믿냐면 저 자신도 약간 공신할 수 있어요. 왜냐면 미국의 원자력 산업은 거의 뭐 다 죽었거든요. 예. 웨스팅하우스 하나 남았고 전반적으로 보는데 미국은 연간 한 3기가와트 정도는 서포팅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뭐 25년 남았으니까 3기가와트 맥시멈으로 한다해도 75기가와트밖에 못 하니까 않겠네요. 400기가와트에 4분의 1도 못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못 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나라가 이때 먼저 손 내밀어 가지고 도와줄게. 예. 우리하고 파트너십 하자. 우리 그 바이든 행정부 때 원전 동맹했으니까 우리 원전을 더 가자. 그러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바이든은 원전 동맹했던 우리는 원전 동동맹을 하겠어라고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분위기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조선산업 이게 미국에 손 내밀어서 하지 않습니까? 예. 똑같이 저희도 이제 원전으로. 원전산업 손 내면 좋겠는데 그 미국이 먼저 우리 원전산업에다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예. 미국이 원전 국가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제시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하고 예. 이런 관계가 우리가 뭐 1월 달인가 무슨 뭐 MOU도 맺어가지고 서로 이제 해외 시장도 같이 가자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 기회에 미국에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원전 인프라 갖고서 서포팅하겠다 나가면은 400기가와트에 뭐 10%만 해도 이게 40기가와트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네네. 전체 원전이 26기가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밑지의 본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치솟고 있는 집값을 잡고 가계대출까지도 잡겠다는 건데요. 발표된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또 시장 영향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원 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에 네. 또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요. 네. 그러고서 그 전후도 막 너무 급박하게 바뀌고 뭐 비밀을 유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루 네. 만에 확 발표를 했는데 이 영향이 어떻게 되고 그 초강력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 역대급이라고 그러고 과거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네. 우선 뭐 고강도 대책이다 이런 평판이 많은데요. 뭐 저는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우리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5년 동안 뭐 통계를 보면 120% 올랐거든요. 이때 강남은 보면 거의 2.5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0억짜리가 5년 만에 25억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이때 나왔던 23번의 대책들이 워낙 강하게 갈수록 나왔잖아요. 예, 여기에 비하면 뭐 고강도 대책이다 이런 표현은 대출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평가는 좀 이르지 않을까. 예, 이번에 이제 세제가 빠지고 공급 대책이 빠졌다는 점에서 대출을 이제 5가지가 중요한데 네. 대출만 놓고 보면 고강도 대책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6억 원으로 예. 했거든요. 과거에는 보통 한 15억 원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그냥 6억 원 대출에 제한이 됐다는 점에서 가장 큰 고강도 대책 중에 가장 센 대책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6개월 이내에 입주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기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들만 가능하도록 했다라는 점에서 이제 두 번째 대책 내용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담대 2주택 이상은 아예 대출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비교적 센 대책으로 평가되는 이유라고 하나 볼 수 있고요. 생활안정 대책 이 자금마저도 좀 조였습니다. 1억 원 이하로. 그리고 이제 신용대출도 연봉으로 제한을 했거든요. 과거에 보면 소위 신용대출 같은 걸 받아서 카드 대출 이런 걸 네. 받아서 집에 사용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걸 막았다는 점은 아까 센 대책, 고강도 대책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좀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또 어쩌면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을 90에서 80%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이것 때문에 집값이 오른, 그러니까 전세값도 오르고 집값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대책이 나왔고요. 비교적 이로 인한 지금 가장 큰 피해를 본다고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무주택 20, 30대 젊은 층들이 가장 타격을 지금 받았습니다. 실수요자인데. 그렇죠. 실수요자들이. 예, 왜냐하면 대출의 의존도가 우리나라는 80% 되거든요. 예. 그리고 보통 평균 집을 살 때 한 40% 집값의 40%는 대출에 의존하는데 서울의 집값의 지금 평균 가격이 14억 원 정도 됩니다. 예. 기간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중위권 가격이라고 그러죠. 이게 10억 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출을 6억을 받아가지고 평균 가격 14억을 살려면 자기 돈이 8억 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은 그러니까 부모님께 의존하지 않으면 20, 30대는 절대 살 수 없나. 뭐 부모한테 빌리거나 증여를 받거나. 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그림의 떡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번 대책은 고강도라고 불리는 이유는 20, 30대 특히 젊은 계층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는 사실상 서울은 불가능해졌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어지겠습니다만 이제 이 14억이 아니라 이제 10억 원 이하로 가능한 곳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또 하나는 입주 제한이 한 거는 잘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실거주 입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전세 매물이 줄어들어요. 지금 그렇죠. 공급이 부족한 상황 속에 대출 규제까지 되면 이제 또 전세값이 오를 여지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소유자 젊은 층은 집 사지 말라 이런 신호로 좀 불만스럽게 받아들일 여지가 있고 그러면 전세 살면 되지 않겠는가 할 수 있는데 이러다 월세까지 오르겠네요. 네, 전월세가 오르면 난 어떻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좀 불평이랄까 또 추가 보완 대책이 좀 나와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말씀 주신 내용 보면은 뭔가 이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수요를 억제하겠다라는 거고 이게 네. 뭐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약간 뭐 안정화되는 아니면 좀 주춤한 양상을 보일 수는 있겠으나 네. 결국에는 뭐 풍선 효과라든지 역효과 우려도 커지고 있고 결국에 추가 대책은 뭔가 좀 공급 쪽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의도는 지금 집값이 오르는 원인을 공급 부족 속에 찾기보다는 예. 투기 수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출을 받아서
내 집을 무리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많았다고 보는데 이건 조금 저희 진단 해법이 좀 달라요. 앞으로 나올 대책과 내 집을 관련해서.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 다 그렇죠.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네. 면도 있고 최근에 집 산 사람들은 20, 30대가 아니라 사실은 40대, 50대가 주 구매층이었어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내 집이 절실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집을 샀는데 이 직격탄을 맞은 것은 오히려 젊은 층이 직격탄을 맞았다. 그런 면에서 조금 좀 우려스럽다. 또 불만이 나오는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공급 대책이 또 빠졌다는 것도 지금 앵커께서 지적을 네. 하셨습니다만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냥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막았다는 점. 두 번째는 공급 부족 때문에 지금 전세 가격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을 좀 등한시하고 그렇죠. 투기 수요를 막는데 주안점을 두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실수요자들도 내 집 마련이 막겠다는 점에서 이제 앞으로 나올 대책에 좀 주목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일시적 안정 효과는 좀 나타났습니다. 지금 벌써 지금 나오는 걸 보니까 우선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을 뭐 2억 떼이면서 포기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대출을 받기 어려우니까 무리하게 대출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거래도 감소하게 되고 좀 상승세는 좀 꺾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비수기도 겹쳐 있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일시적 안정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결국은 우리가 소위 강용성, 뭐 강남, 용산, 성동, 요즘 뭐 마포, 여의도, 목동 이런 지역의 수요는 좀 감소하면서 좀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겠지만 금강구나 노도강으로 불리는 그 외곽 지역으로의 수요는 확대될 거. 일풍성 효과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전세를 살지 않고 이미 이제 마용성을 가지 못하면 대체 주거지라고 그래서 이들 지역에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지역에 풍선 효과는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신도시 진력으로다 못 진 곳들도 꽤 많지 않나요? 연기되고 그랬던 부분들이 공급에는 뭔가의 그 유지 뭐 물량으로 이제 포함될 가능성은 없나요? 네, 지금 나올 대책 중에 하나가 정부가 지금 공급 확대 정책을 서두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풍선 효과 중에서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으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 인천은 집값이 경기도는 한 6억, 7억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접근이 가능해. 인천은 한 1억 정도 더 쌉니다. 5, 6억 정도 되니까. 그럼 그쪽도 그런 지금 것- 이 정책이 다 반영이 되는 곳인가요? 아니면 서울만 하는 건가요? 이번에 대책은 이제 수도권으로 수도권. 다 되는데, 그러니까 6억 원 이상 대출이 어려워지니까 자기 자금은 부족하니까 이제 서울도 외곽으로 이제 경기, 인천까지는 광역생활권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앵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상기 신도시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상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말년에 그때 집값이 워낙 오르니까 한 6개 신도시에 26만 가구, 당시는 2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했는데 이게 사실은 아쉽게도 그동안 그 윤석열 정부를 지나면서 아무 진전이 없었어요. 뭐 토지 보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걸로는 보이는데 그래서 이번에 대책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정부도 이번에 공급 확대 대책을 내놓지 않은 점은 저는 좀 뼈아프다 이렇게 좀 아쉽다 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 상기 신도시라도 빠르게 이제 분양.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때 선분양제 아시죠? 네네. 네, 이렇게 분양을 먼저 했음에도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취소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상기 신도시, 뭐 고양이라든지 창릉이라든지 하남 교산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인기가 있거든요. 남양주 왕수까지 이런 대책을 아마 서둘러서 이제 맞춤형 말하자면 공급 로드맵 정책을 내놓지 않을까. 그리고 그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네. 이게 이제 굉장히 딜레마인데 국민의힘은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해서 뭐 인허가도 빨리 하고 용적률도 올려주고 재초안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완전히 면제를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재건축 촉진 법안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의 여당이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에서 용적률을 1.3배 정도 늘려주고 제초 환의 부담을 좀 완화해 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과연 이 재초안을 폐지하지 않고 인허가를 빠르게 하지 않고 용적률이나 층고 같은 인센티브를 대폭 주지 않으면 과연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미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공급 대책이 이제 어느 지역에서 이루어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수요가 많은 쪽에 공급이 돼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이제 빠르게 속도를 내야 되는데 그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거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거는 완화가 아니라 폐지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주장이 이제 시장에서는 많죠. 예. 예, 그런데 이게 좀 딜레마입니다. 예, 왜냐하면 좀 이중과세 성격이 있는 건 예, 맞고요. 이것이 재건축의 이제 공사비 급등과 함께 또 네. 금리 인상과 함께 최대의 장애물이었거든요. 예,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강남이나 이제 용산, 성수 같은 데는 지금 뭐 강남에 말하자면 압구정 현대 같은 데는 계속해서 최고가를 갱신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얘기는 재건축했을 때 개발 이익이 워낙 큽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주거의平等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과도한 그러니까 이제 8천만 원 이상의 초과 이익에 대해서 최대 50%까지 환수한다는 게 제초안의 기본적인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좀 어렵고 예, 이렇게 과도하게 오르는 많이 이익이 과도한 곳들은 어느 정도 좀 완화해서라도 적용을 하되 뭐 분당이나 말하자면 일반적인 재건축은 저는 좀 폐지하는 게 맞다. 예외적으로 부담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사는 거에 대해서도 말 되게 많잖아요. 특히 이제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서 집값 올렸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역차별이다. 우리는 차별로 받고 있고 외국인은 차별 안 받고 있다. 이거는 정확한 설명인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지금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총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약 10만 채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물량의 0.48 정도 됩니다. 꽤 되네요. 네, 물량이 많네. 근데 이제 이 물량의 70%가 수도권에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 가장 우리 서울에 아파트를 탐내고 많이 사는 나라는 중국인입니다. 물론 교토도 있겠죠. 56%입니다. 22%가 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서울과 수도권을 사고 있고 또 미국인들은 주로 서울을 삽니다. 근데 이제 중국인들이 문제죠. 근데 지금 앵커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이번 대출 규제 6억 원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주택자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거주 의무 기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차별이고 이 가뜩이나 공급이 부족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집을 살 수 없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 사는 것마저도 지금 대출 규제를 하는 마당에 외국인에게 이런 것들은 집값 불안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호혜주의 원칙,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의 땅과 집을 살 수가 없거든요. 허가받아야 되고요. 우리도 이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이게 서울같이 이렇게 집값이 불안한 지역은 허가제나 또는 집을 구매할 때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라든지 입주 계획서, 그러니까 실소유가 아니면 막는 최소한의 그런 장치는 해두어야 이제 역차별도 막을 수 있고 외국인들이 무차별적으로 집을 사서 집값을 올리는 이런 부작용도 막지 않을까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실수요자 시기를 어느 정도로 저울질을 해야 돼요? 네, 저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네. 뭐 실수요자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게 네네네. 되는가라는 건데 가장 첫 번째는 이럴 때 중요한 게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바뀔까 단기 변동이 아니라 네. 뭐 일시적 안정, 뭐 장기 상승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는 금리도 내리고 있고 입주 예정 물량을 보면 어렵지 않거든요. 네. 또 하나는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에 슈퍼 부동산 사이클이라고 그래서 5, 6년 상승하면 4, 5년 내리는 사이클이 계속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집을 살 때는 두 가지, 10년 앞을 내다보고 사는 게 좋겠다. 두 번째는 지역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주 근접이라든지 뭐 자녀 교육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똘똘한 한 채라고 그래서 그렇죠. 강남이 쏠리는데 여기 자금력에 맞추어서 장기적으로 거주할 곳을 선택하라. 세 번째는 분양을 노리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규제, 이제 분양도 6억 원 이하 대출 규제가 된다고 합니다만
이제 앞으로 물량이 아마 이재명 정부는 그렇게 할 걸로 봅니다. 준비도 많이 했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분양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는 방법, 또 하나는 경공매를 통해서, 그다음에 좀 발빠르게 움직이면 고점 대비해서 30% 정도 빠진 주택은 지금 급매물을 산다면 지금 경기도와 인천 같은 경우에는 또 외곽 지역은 5% 정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다. 네. 나의 자금력이나 장기 거주할 계획 예.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한다면 저는 방법은 경매도 있고 공매도 있고 MPL도 있고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서 준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 사실 뭐 그동안 또 많이 올랐으니까 네. 쉬어갈 타이밍도 됐고 이제 오늘 저는 미증시가 좀 궁금해지는 상황이네요. 간밤에 보면은 우리 소외됐던 섹터로 좀 오름세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러셀 소형주들, 그다음에 특히 바이오 주식들이 네. 의외로 올라간 주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경기가 오히려 침체되는 쪽에 데이터들이 나오는 걸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좀 생깁니다. 금리 인하 기대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